국화꽃 향이 지독하게 피어올랐다. 강서연은 자신의 장례식장에 떠도는 한 줌의 영혼이었다. 검은 리본이 둘러진 자신의 영정 사진 속에서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불과 일주일 전 남편 한지혁과의 결혼기념일에 찍은 사진이었다. 그러나 사진 속의 여자는 이제 이 세상에 없었다. 서연의 영혼은 투명한 형체로 장례식장 안을 부유했다. 조문객들의 슬픔에 잠긴 얼굴, 나지막한 위로의 말들, 그리고 꺼질 줄 모르는 향냄새가 뒤섞여 비현실적인 공간을 만들어냈다. 그녀는 자신의 죽음이 슬펐지만 자신을 위해 슬퍼해주는 사람들을 보며 작은 위안을 느꼈다. 특히 그녀의 남편 한지혁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그는 핏기 없는 얼굴로 영정사진 앞을 지키며 찾아오는 조문객들의 손을 잡고 오열했다. 그의 어깨는 절망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아, 나를 두고 이렇게 가면 어떡해. 그 처절한 모습에 서연의 마음이 아려왔다. 그녀는 그의 곁으로 다가가 투명한 손을 뻗어 그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고 싶었다. 비록 손이 그를 통과해 버릴지라도 그렇게라도 그의 슬픔을 덜어주고 싶었다. 그의 곁에는 서연의 의붓동생인 최유라가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다. 유라는 서연의 새어머니가 데려온 딸이었다. 그녀 역시 눈이 퉁퉁 붓도록 운채 연신 지역의 등을 쓸어주며 그를 위로했다. 형부 힘내세요. 언니도 형부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건 원치 않을 거예요. 착한 유라. 언제나 상냥하고 살가웠던 동생. 서연은 두 사람이 서로를 의지하며 슬픔을 이겨내는 모습에 안도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고 조문객들의 발길이 뜸해지자 지역이 유라에게 나지막이 속삭였다. 잠깐 쉬었다 하자. 유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조용히 장례식장을 빠져나가 상주들을 위한 작은 휴게실로 향했다. 서연은 왠지 모를 불안감에 이끌려 그들의 뒤를 따랐다. 휴게실 문이 닫히는 순간 서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잃은 듯 오열하던 한지혁의 표정에서 모든 슬픔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다. 그는 피곤한 듯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욕설을 내뱉었다. 씨발 지겨워 죽겠네. 언제까지 이 지랄을 해야 하는 거야. 최유라 역시 언제 울었냐는 듯 붉어진 눈가로 교태 섞인 웃음을 지으며 그의 목을 감싸 안았다. 오빠 조금만 더 참아. 사람들이 다 오빠만 보고 있잖아. 세상에서 가장 비통한 남편처럼 보여야지. 비통하 속이 다 시원한데. 지혁은 유라의 허리를 강하게 끌어안으며 그녀의 입술을 탐욕스럽게 삼켰다. 질척이는 소리가 텅 빈 휴게실을 가득 메웠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자신의 장례식장에서 자신의 남편과 자신의 동생이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의 추악한 대화는 계속해서 서연의 영혼의 비수처럼 날아와 밝혔다. 그래서 언니 보험금은 언제쯤 나와? 유라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아빠가 언니 앞으로 남겨준 상속 재산도 있잖아. 변호사가 알아서 처리 중이야. 멍청한 강서연 앞으로 된 건 이제 전부 우리 거야. 그녀는 죽어서야 쓸모가 있네. 멍청한 강서연. 그 말이 서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낙인처럼 느껴졌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편이었다. 친동생처럼 아꼈던 동생이었다. 하지만 그들에게 그녀는 그저 돈을 위한 걸림돌이자 도구에 불과했다. 그나저나 오빠 운전 실력 좋더라. 브레이크 고장난 차로 그렇게 완벽하게 사고를 낼 줄은 몰랐네. 아무도 의심 안 하지. 당연하지. 경찰도 단순 빗길 교통사고로 종결했어. 이제 우리 앞길을 막을 건 아무것도 없어 유라야. 사고,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계획된 살인이었다. 그 순간 서연의 영혼 주위의 모든 것이 붉은 분노로 물들었다. 슬픔은 증오로 변했고 배신감은 저주가 되어 들끓었다. 그녀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두 사람을 향해 돌진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그들의 육체를 무력하게 통과할 뿐이었다. 한지역 최유라,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어.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 복수할 거야. 그녀의 저주가 담긴 절규가 터져 나오는 순간 서연의 영혼은 격렬한 빛과 함께 산산조각 나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시야가 암전되고 모든 감각이 사라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얼마나 지났을까? 나호. 서연은 폐부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거친 숨과 함께 눈을 떴다.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지독한 고통이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았고 온몸이 욱신거렸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 이곳은 장례식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하얗고 넓은 병실, 고급스러운 가구들. 모든 것이 낯설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가늘고 긴 손가락 정갈하게 관리된 손톱. 자신의 투박한 손이 아니었다.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향한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그리고 숨을 멈췄다. 거울 속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었다. 차갑고 도도해 보이는 눈매 날렵한 콧날 붉은 입술. 낯설지만 숨 막히게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이건 강서연이 아니었다. 그때 머릿속으로 낯선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 들어왔다. 이 몸의 주인의 이름은 아리아 유, 금융재벌. 아우라 캐피탈의 유일한 상속녀.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해외에서 줄곧 혼자 지내다가 최근 할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어젯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강서연이 죽던 바로 그 시각이었다. 서연 아니, 이제는 아리아가 된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장례식장에서 보았던 추악한 배신, 끔찍한 진실이 다시 떠올랐다. 심장이 분노와 증오로 얼어붙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전처럼 무력한 영혼이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새로운 몸, 새로운 신분, 그리고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이 주어졌다. 이것은 신이 내린 두 번째 기회였다. 복수를 위한 기회. 아리아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향해 차갑게 미소 지었다. 순진하고 어리석었던 강서연은 죽었다. 이제 남은 것은 복수의 화신 아리아 유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손을 꽉 움켜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오히려 그녀의 정신을 더욱 또렷하게 만들었다. 한지역 최유라. 그리고 너희들 뒤에 있는 모든 것들, 내가 너희들이 나에게 주었던 절망 그대로 돌려줄게. 내가 겪었던 지옥으로 너희들을 직접 끌고 들어가 주겠어. 새로운 삶과 함께 지독한 복수의 서막이 올랐다. 아리아 유안이 강서연은 며칠 동안 병실에 누워 자신의 새로운 삶에 대한 정보를 필사적으로 흡수했다. 그녀는 충격으로 인한 부분적인 기억 상실을 연기했다. 그것은 그녀의 정체를 숨기고 그녀를 둘러싼 환경을 안전하게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고 그 중심에는 조 비서라는 남자가 있었다. 조 비서는 아리아의 할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신임했던 비서실장이었다. 그는 40 중반의 나이에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는 포커페이스와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유능한 남자였다. 그는 아리아가 깨어났다는 소식에 가장 먼저 달려왔고 그녀의 곁을 지키며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다. 아가씨 아우라 캐피탈은 회장님께서 평생을 바쳐 이룩하신 제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국의 유일한 상속자는 아가씨뿐입니다. 조 비서는 아리아의 기억이 온전치 않다는 것을 알고 그녀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고했다. 아우라 캐피탈의 규모, 계열사 현황, 현재 당면한 문제들, 그리고 그녀의 할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 회사의 지배권을 노리는 이사회의 암투까지. 아리아는 그의 보고를 들으며 깨달았다. 강서연의 삶이 작은 웅덩이였다면 아리아 유의 삶은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망망대해와 같았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이 거대한 배의 선장이 되어야 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요? 아리아는 일부러 약하고 자신 없는 모습을 보이며 그의 충성심을 시험했다. 조 비서는 흔들림 없는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회장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유씨 가문의 피해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힘이 흐르고 있다고요. 제가 아가씨를 보좌하겠습니다. 회장님께 그랬던 것처럼 목숨을 바쳐서라도요. 그의 눈에서 아리아는 계산이 아닌 진심 어린 충성을 읽었다. 그녀는 이 차가운 세상에서 자신의 유일한 아군이 될 사람을 얻었음을 직감했다. 퇴원 후 아리아는 한남동에 위치한 최고급 펜트하우스로 거처를 옮겼다. 원래의 아리아 유가 살던 곳이었다. 집은 거대하고 화려했지만 사람의 온기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텅 빈 공간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아리아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복수를 위한 요새를 얻은 것에 만족했다. 그날부터 아리아의 지독한 변신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강서연의 모든 것을 버렸다. 순진했던 미소남을 쉽게 믿었던 마음 작은 것에도 눈물 흘리던 연약함까지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을 연습했다. 상대를 압도하는 날카로운 눈빛을 만들기 위해 몇 시간이고 거울 속 자신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서재는 전쟁터의 작전실과 같았다. 산더미처럼 쌓인 경영학 서적 경제 보고서, 그리고 아우라 캐피탈의 내부 자료들을 밤을 새워가며 읽고 또 읽었다. 강서연으로 살 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복잡한 숫자와 이론들이 복수라는 강력한 동기부여 앞에서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머릿속에 각인되었다. 그녀는 조 비서를 개인 교사로 삼았다. 기업 인수 합병 전략부터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협상기술 와인을 구별하는 법, 그리고 상류층에 보이지 않는 규칙들까지 그녀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였다. 이 프로젝트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당장 중단시키세요. 어느 날 조 비서가 보고하던 신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아리아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아가씨 이사들 대부분이 찬성한 건입니다. 수익성이 높다고. 수익성이 높은 게 아니라 그들이 챙길 커미션이 높은 거겠죠. 아리아는 보고서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 페이퍼 컴퍼니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 보세요. 분명 일부 이사들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횡령이에요. 조 비서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녀가 지적한 부분은 그조차도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아주 교묘하게 숨겨진 함정이었다. 며칠 만에 아가씨가 이 정도로 성장했다는 사실에 그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단순한 충성을 넘어선 깊은 경외심이 어렸다. 아리아는 외적인 모습도 바꾸었다. 길었던 머리를 단정한 단발로 잘랐고 부드러운 색감의 옷들 대신 검은색과 흰색의 몸에 딱 맞는 파워슈트를 입었다. 그녀의 옷차림은 그 자체로 갑옷이었고 무기였다. 몇 주가 흐르고 아리아는 더 이상 과거의 강서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아우라 캐피탈의 CEO 아리아 유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고 말투는 간결했으며 모든 행동에는 자신감과 위압감이 넘쳤다. 마침내 복수를 위한 칼을 갈 준비가 끝났다. 아리아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자신의 사무실 의자에 앉아 조 비서를 불렀다. 조 비서님, 네 아가씨, 개인적인 조사를 하나 부탁해야겠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있던 태블릿 PC를 그에게 건넸다. 화면에는 한 여자의 사진이 떠 있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강서연의 사진이었다. 이 여자에 대해 조사해 주세요. 조 비서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이름은 강서연. 한 달 전 빗길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아리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공식적인 사인은 사고사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수많은 불빛들이 그녀의 발 아래에서 보석처럼 반짝였다.
저 불빛 어딘가에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원수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웃고 있을 것이다. 사고를 낸 트럭 운전사부터 그녀의 남편 한지혁 의붓동생 최유라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관련된 모든 인물들의 뒷조사를 해주세요. 자금 거래 내역 통화 기록 사적인 관계까지 먼지 한 톨까지 남김없이 털어내세요. 아리아의 목소리에는 서슬퍼런 살기가 어려 있었다. 이것은 그녀가 아우라 캐피탈의 주인으로서 내리는 첫 번째 명령이었다. 그것은 기업을 위한 명령이 아닌 오직 복수를 위한 명령이었다.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조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리아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검은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섬뜩하게 빛났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조 비서님. 오직 계획만이 있을 뿐이죠. 그리고 이제부터 새로운 계획이 시작될 겁니다. 복수의 서막이 마침내 장엄하게 올랐다. 강서연이 죽고 아리아 유로 다시 태어난 지 반년이 흘렀다. 그동안 아리아는 그림자 속에서 살았다. 그녀는 아우라 캐피탈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완벽하게 장악했고 복수라는 칼날을 무뎌지지 않도록 매일 밤 갈고 닦았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갈 시간이 되었다. 무대는 대한민국 상위 1%의 비즈니스 리더들이 모두 모이는 VVIP 자선 파티였다. 이곳은 부와 권력이 넘실 때는 탐욕의 바다이자 아리아의 사냥터가 될 곳이었다. 파티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이미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다. 거대한 샹들리에가 보석처럼 빛나고 값비싼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부드러운 클래식 선율이 공기를 채웠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권력자들이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한지혁과 최유라는 한껏 상기된 표정으로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었다. 한지혁은 강서연의 사망보험금과 상속재산을 발판 삼아 아버지가 물려준 중소건설사를 제법 규모 있는 회사로 키워냈다. 그는 이제 막 상류사회에 진입한 야망 넘치는 신흥사업가 행세를 하고 있었다. 최유라는 그 옆에서 강서연의 보석으로 치장한 채 사교계의 꽃처럼 웃고 있었다. 그녀는 언니의 죽음으로 얻은 돈을 이용해 작은 소속사에 들어가 배우 데뷔를 준비 중이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흘린 피 위에서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다. 저기 봐, JS그룹 박 회장이야. 오늘 꼭 인사를 드려야 해. 한지혁이 유라의 귀에 속삭였다. 두 사람의 눈에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는 탐욕이 번들거렸다. 바로 그때였다. 시끄럽던 연회장의 모든 소음이 순간적으로 잦아들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한 곳 연회장의 입구로 쏠렸다. 아리아 유가 들어서고 있었다. 그녀는 칠흑 같은 어둠을 닮은 검은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몸의 곡선을 따라 흐르는 드레스는 화려한 장식 하나 없었지만 그 어떤 보석보다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냈다. 목에는 가느다란 다이아몬드 목걸이 하나만 걸려 있었고 짧게 자른 머리는 그녀의 차가운 눈매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녀는 걷는 것이 아니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해안을 덮치듯 공간을 지배하며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뒤에는 그림자처럼 조비서가 따르고 있었다. 누구지? 아우라 캐피탈의 유아리아 대표. 돌아가신 유 회장의 유일한 손녀라더군. 소문만 들었는데 실물은 숨이 막히는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퍼져나갔다. 한지혁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아리아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손에 넣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경외심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절대적인 아름다움이었다. 그의 심장이 야망으로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저 여자를 손에 넣는다면. 최유라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졌다. 질투였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초라하게 만드는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패배감을 느꼈다. 아리아는 그 모든 시선을 무시한 채
연 회장 안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스캐너처럼 사람들의 얼굴을 지나쳤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사냥감을 찾아냈다. 행복에 겨워 웃고 있는 한지혁과 최유라. 아리아의 심장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분노가 불타올랐지만 그녀의 얼굴은 얼음처럼 평온했다. 사냥꾼은 사냥감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법이다. 그녀는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대신 연 회장의 가장 높은 곳, 다른 재벌 총수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녀의 등장에 늙은 회장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맞이했다. 아우라 캐피탈의 힘은 그 정도였다. 한지혁은 안절부절 못했다. 저 여자에게 말을 걸어야 한다. 어떻게든 인연을 만들어야 한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장 매력적인 미소를 얼굴에 장착하고 아리아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유아리아 대표님. TJ 건설의 한지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가 명함을 내밀며 자신감 있게 말했다. 아리아는 잠시 그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듯한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시선이었다. TJ 건설 그녀의 붉은 입술이 열렸다.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들어본 적 없네요. 그 한마디에 한지혁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무시당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그는 당황하며 말을 이었다. 아직 작은 회사지만 아우라 캐피탈과 함께할 수 있는 좋은 프로젝트가. 한지혁 씨, 아리아가 그의 말을 잘랐다. 저는 자선 파티에서 사업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까딱하고는 그에게서 등을 돌려 옆에 있던 다른 회장과 대화를 시작했다. 한지혁은 그 자리에 버려진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굴욕감에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동시에 정보욕이 불타올랐다. 잠시 후 이번에는 최유라가 다른 전략으로 접근했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고 아리아의 곁으로 다가가 가장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다. 대표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같은 여자로서 너무 존경스러워요. 저는 배우 지망생 최유라라고 해요. 아리아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최유라의 목에 걸린 목걸이에 잠시 머물렀다. 그것은 생전에 강서연이 가장 아끼던 어머니의 유품이었다. 아리아의 입가에 희미하고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배우 지망생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독이 숨겨져 있었다. 표정 연기부터 더 배우셔야겠네요. 눈의 질투심이 너무 노골적으로 비치거든요. 최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리아는 더 이상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조 비서를 향해 말했다. 슬슬 돌아가죠. 재미없네요. 그렇게 그녀는 폭풍처럼 나타났다가 폭풍처럼 사라졌다. 연 회장 한쪽에 남겨진 한지혁과 최유라는 굴욕감과 분노 그리고 기묘한 매혹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들은 오늘 밤 완벽하게 패배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탐욕과 정복욕은 더욱 강하게 불타올랐다. 반드시 저 여자 아리아 유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고 말겠다고. 멀리서 차에 올라타는 아리아는 백미러를 통해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걸려있던 차가운 미소가 더욱 짙어졌다. 첫 번째 수는 성공이었다. 이제 사냥감들은 미끼를 향해 스스로 달려들기 시작했다. 그녀가 짜놓은 달콤한 거미줄 속으로. 자선 파티가 있은 며칠 후 한지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담배를 태우고 있었다. 아리아 유. 그날 이후 그 이름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굴욕감과 함께 찾아온 강렬한 정복욕이 그를 잠 못 들게 했다. 어떻게든 그녀와 다시 연결될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바로 그때 그의 비서가 다급한 목소리로 인터폰을 했다. 대표님, 아우라 캐피탈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신규 프로젝트 관련으로 미팅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한지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믿을 수 없었다. 그 오만하던 여자가 먼저 연락을 해왔다고. 그는 자신의 야망이 그녀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고 확신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소리쳤다. 당장 약속 잡아 최고급으로 모시라고 해. 미팅은 아우라 캐피탈의 본사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상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거대한 통유리창과 미니멀한 인테리어는 그 자체로 압도적인 권위를 뽐내고 있었다. 한지혁은 자신의 TJ 건설 사옥이 초라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테이블 상석에 앉은 아리아는 그날 밤 파티에서보다 훨씬 더 차갑고 접근하기 어려운 모습이었다. 그녀는 가벼운 목례만 건넸을 뿐 모든 진행은 조 비서에게 맡겼다. 저희 아우라 캐피탈에서 구상 중인 파라다이스 시티 프로젝트입니다. 조 비서가 스크린에 띄운 것은 거대한 최고급 주상 복합단지 건설 계획이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황금 부지에 대한민국 상위 0.1%를 위한 꿈의 도시를 짓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였다. 규모만 해도 TJ 건설의 1년 예산을 훌쩍 뛰어넘었다. 저희는 자금과 브랜드를 제공하고 실제 시공을 맡아줄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 업체를 검토한 결과 TJ 건설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한지혁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다. TJ 건설을 단숨에 업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인생 일대의 기회였다. 제시된 계약 조건은 파격적이었다. 거의 모든 수익을 TJ 건설이 가져가는 구조였다. 한지혁과 함께 참석한 변호사가 계약서의 몇몇 조항을 지적하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표님 공사 기간이 너무 촉박하고 지연 시 발생하는 위약금 조항이 너무 과도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회사가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탐욕의 눈이 먼 한지혁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이것은 아리아 유가 자신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정도 리스크도 감수하지 못하는 남자와는 일할 수 없다는 무언의 메시지라고. 걱정 마시오. 이 한지혁은 할 수 있소. 우리 TJ 건설의 모든 것을 걸고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겠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아리아의 눈동자에 누구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빛이 스쳐 지나갔다. 첫 번째 거미줄에 가장 큰 파리가 걸려들었다. 한편 아리아는 최유라를 향한 덫도 놓기 시작했다. 며칠 후 청담동의 한 고급 카페에서 최유라가 친구에게 아리아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고 있을 때 아리아가 우연히 그곳에 나타났다. 이런 곳에서 뵙네요, 최유라 씨. 아리아의 등장에 최유라의 얼굴이 굳었다. 아리아는 테이블로 다가와 차갑지만 정중한 태도로 사과했다. 그날 파티에서는 제가 좀 무례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라 괜한 사람에게 화풀이를 했네요. 예상치 못한 사과에 최유라는 어리둥절했다. 아리아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옆자리에 앉으며 말을 이었다. 배우 지망생이라고 하셨죠. 마침 저희 회사에서 대규모 영화 투자를 결정했는데 감독님이 신선하고 매력적인 얼굴의 신인 배우를 찾고 계시더군요. 최유라 씨가 떠올라서요. 그 한마디에 최유라의 눈이 탐욕으로 반짝이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사가 제작하는 영화라니 주연이 아니더라도 단숨에 톱스타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기회였다. 정말이세요. 물론이죠. 유라 씨처럼 아름다운 분이 재능을 썩히는 건 안타까운 일이니까요. 아리아의 달콤한 칭찬에 최유라는 완전히 무장해제되었다. 그녀는 그날 이후 아리아를 아리아 언니라고 부르며 따르기 시작했다. 아리아는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든든한 멘토가 되어 주었다. 두 사람은 함께 쇼핑을 했다. 아리아는 최유라에게 명품 가방과 옷을 선물하며 그녀의 씀씀이를 키웠다. 배우가 될 사람이 이 정도는 걸쳐야지 라는 말과 함께 최유라는 허영심에 취해
자신의 분수를 넘는 소비에 익숙해져 갔다. 두 사람은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었다. 아리아는 그녀의 고민을 들어주는 척하며 한지혁과 그녀의 어머니 오 여사에 대한 정보들을 교묘하게 캐냈다. 최유라는 아무런 의심 없이 자신의 집안과 한지혁의 비밀들을 술술 불었다. 마침내 아리아는 결정적인 덫을 놓았다. 감독님이 유라 씨를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셔. 따로 비공개 오디션을 보고 싶다고 하시네. 아주 중요한 자리니까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아리아가 말한 유명 감독은 사실 그녀가 돈으로 고용한 무명 배우였다. 오디션 장소는 외부와 철저히 격리된 한적한 별장이었다. 그리고 그곳의 모든 것은 아리아가 설치해둔 초소형 몰래카메라로 촬영되고 있었다. 유라 씨 배우는 열정이 있어야 해. 대역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걸 나에게 증명해봐. 가짜 감독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압박했다. 최유라는 스타가 되겠다는 욕망에 눈이 멀어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그의 부도덕한 요구에 응하고 말았다. 오디션이라는 이름 아래 그녀의 추악한 민낯과 치부가 영상 속에 고스란히 기록되었다. 그날 밤 아리아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2개의 모니터를 동시에 띄워놓고 있었다. 한쪽 화면에는 TJ 건설의 주가와 함께 파라다이스 시티 프로젝트 1차 마감일까지의 카운트다운이 표시되어 있었다. 다른 한쪽 화면에는 최유라의 비밀 오디션 영상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어 창밖의 야경을 향해 가볍게 들어 올렸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거미줄에 걸린 파리들이 스스로 발버둥 치다가 지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면 되었다. 달콤한 함정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파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아리아가 쳐놓은 달콤한 함정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먹잇감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한지혁은 파라다이스 시티 프로젝트에 TJ 건설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는 은행에서 자신의 지분을 담보로 막대한 돈을 빌렸고 회사의 모든 인력을 이 프로젝트에 투입했다. 성공만 한다면 단숨에 재계의 거물이 될 것이라는 야망에 부풀어 있었다. 그는 매일같이 공사 현장을 찾아 직원들을 독려하며 장밋빛 미래를 꿈꾸었다. 파멸의 첫 번째 신호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주 자재 공급업체인 스틸 인터내셔널에서 연락이 왔는데 납품하기로 한 철근 전체가 품질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지혁의 사무실에 뛰어들어온 현장 소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스틸 인터내셔널은 아우라 캐피탈이 지정한 독점 공급업체였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당장 다른 업체 알아봐. 그게 계약서상 아우라 캐피탈이 지정한 업체 외에 자재를 사용하면 계약 위반으로 막대한 위약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한지혁의 머릿속이 텅 비는 것 같았다. 이것은 단순한 자재 공급 차질이 아니었다. 공사 중단을 의미했다. 계약서에 명시된 살인적인 위약금 조항이 그의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는 즉시 아리아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조비서는 그녀가 긴급한 해외 출장 중이라며 전화를 연결해주지 않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음날 아침 신문사회면 일면을 거대한 기사가 장식했다. 단독 TJ 건설 파라다이스 시티 환경단체 멸종 위기 철새 도래지. 파괴 소송 제기. 듣도 보도 못한 환경단체가 공사 부지가 천연기념물 조류의 서식지라며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다. 법원은 즉시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다. 공사 현장의 모든 중장비가 멈춰섰다. 시간은 흐르고 돈은 공중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한지혁은 사방이 막힌 철창에 갇힌 기분이었다. 그가 자신의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듣고 있을 때 최유라는 인생의 정점에 서 있었다. 그녀는 아리아 덕분에 곧 대작 영화에 출연하게 될 것이라며 사교계 친구들 앞에서 한껏 거들먹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SNS의 명품으로
치장한 사진들을 올리며 대중의 부러움을 샀다. 그녀의 비극은 가장 화려한 순간에 찾아왔다. 유명 연예부 기자의 개인 SNS 계정에 짧은 영상 클립 하나가 올라왔다. 충격 단독 신인 배우 시양 유명 감독에게 배역을 대가로 충격적인 성상납 오디션이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였다.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누가 봐도 최유라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영상은 순식간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뉴스 사이트로 퍼져나갔다. 그녀가 별장에서 가짜 감독의 부도덕한 요구에 응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대중은 경악했고 분노했다. 저 여자 완전 쓰레기네. 돈 많다고 했더니 몸 팔아서 배우 되려고 한 거였어. 역겹다. 당장 연예계에서 퇴출시켜라. 최유라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려댔다. 기자들, 소속사 그리고 분노한 대중의 악플까지. 그녀의 세상은 단 몇 분 만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추락했다. 소속사는 즉시 그녀와의 계약을 해지한다고 발표했고, 그녀가 출연하기로 했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퇴출 통보가 날아왔다. 최유라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녀는 울부짖으며 마지막 희망인 한지혁의 사무실로 달려갔다. 그러면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자신을 위로해 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싸늘한 경멸이었다. 이게 다 뭐야? 너 미쳤어.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한지혁은 공사 중단 문제로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에 떠있는 최유라의 추악한 동영상 기사를 보며 분노를 터뜨렸다. 내 얼굴에 똥칠을 해도 유분수지 너 때문에 내 이미지까지 어떻게 되는지 알아. 오빠 최유라가 절규했다. 난 그냥 아리아 언니가 소개해준 감독이라 믿고, 아리아 유 그 여자가 이런 더러운 스캔들에 얽힌 널 가만둘 것 같아. 넌 이제 끝이야. 우리도 끝이라고. 한지혁의 잔인한 말에 최유라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그녀 역시 히스테릭하게 소리 질렀다. 끝, 웃기지 마. 오빠야말로 끝 아니야. 당신 회사 곧 망한다며 무능한 주제에 누구한테 큰 소리야. 뭐 이 미친년이. 한지혁의 손이 올라갔다. 짝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최유라의 고개가 돌아갔다. 두 사람의 눈에는 더 이상 욕정과 탐욕이 아닌 서로를 향한 혐오와 증오만이 가득했다. 사랑과 배신으로 맺어졌던 그들의 추악한 관계에 첫 번째 균열이 선명하게 새겨지는 순간이었다. 같은 시각 아리아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두 개의 화면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한쪽 화면에는 폭락하는 TJ건설의 주가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그려지고 있었고, 다른 한쪽 화면에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울부짖는 최유라의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조 비서가 들어왔다. 대표님,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리아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지막이 말했다. 좋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기쁨도 없었다. 오직 텅 빈 얼음 같은 만족감만이 존재했다. 이제 서로를 물어뜯게 놔두세요. 진짜 심판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으니까. 복수의 교양곡은 이제 막 1악장을 끝냈을 뿐이었다. 한지혁의 TJ건설은 파산 직전까지 내몰렸고, 최유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추악한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어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 아리아가 쳐놓은 첫 번째 그물은 성공적으로 두 사람의 현재를 파괴했다. 하지만 아리아는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의 복수는 현재를 무너뜨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의 과거까지 뿌리 뽑아 그 존재 자체를 세상에서 지워버릴 작정이었다. 그녀가 기다리던 마지막 조각은 강서연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었다. 늦은 밤 아우라 캐피탈의 펜트하우스 사무실에는 아리아 혼자 남아 있었다. 그녀는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무감각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은 화려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잿더미처럼 보일 뿐이었다. 네네. 들어오세요.
조 비서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고 침통했다. 요청하신 최종 보고서입니다. 아리아는 천천히 몸을 돌려 책상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조 비서가 내민 봉투를 받아들었다. 봉투 안에는 그녀의 과거를 산산조각 낼 진실이 담겨 있었다. 사고를 낸 트럭 운전사 필리핀에서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조 비서가 낮은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다. 그는 사고 직후 거액의 돈을 받고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저희의 설득 끝에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아리아는 서류를 넘기며 트럭 운전사의 사진을 보았다. 비열하게 생긴 중년 남자였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누군가에게 사주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접촉 사고로 위장하라는 지시였지만 사고 직전 확실하게 끝내라는 추가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돈을 보낸 곳은 유령 회사였고 그 자금의 출처를 추적한 결과 조 비서는 잠시 말을 멈췄다. 최유라의 어머니 오 여사였습니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아리아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새어머니 오 여사, 언제나 인자한 미소 뒤에 뱀 같은 탐욕을 숨기고 있던 여자. 그녀가 모든 일의 배우였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조 비서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다. 저희는 사고 차량을 수리했던 정비사를 찾아냈습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사고 며칠 전 한지혁이 직접 찾아와 브레이크에 약간의 문제가 있도록 손봐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비 오는 내리막길에서는 거의 작동하지 않을 정도로요. 그는 현금으로 두둑한 대가를 받았고요. 한지혁, 그녀가 사랑했던 남편. 그가 직접 그녀의 차에 죽음의 장치를 심었던 것이다. 아리아는 눈을 감았다. 빗길을 달리던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던 순간에 끔찍한 충격 부서지는 유리 파편.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떠올렸던 그의 얼굴. 그 모든 것이 거대한 기만이었다. 왜? 그녀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질문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강서연의 마지막 미련이 담긴 질문이었다. 조 비서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그녀의 앞에 내려놓았다. 그것은 보험 계약서 사본이었다. 강서연 씨가 사망하기 한 달 전 한지혁은 그녀의 이름으로 100억 원짜리 생명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법적 보호자이자 증인은 오 여사였고 유일한 수익자는 남편 한지혁이었습니다. 100억. 그녀의 목숨값은 100억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막대한 유산과 함께 아리아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오 여사의 계획 한지혁의 실행, 그리고 최유라의 방관, 그들은 완벽한 공범이었다. 그녀의 결혼 생활 전체가 그녀의 죽음을 위해 설계된 거대하고 잔인한 연극이었다. 아리아는 서류 위로 눈물을 떨어뜨리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분노가 그녀의 혈관을 타고 흘러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강서연의 미련과 슬픔은 그 순간 완전히 재가 되어 사라졌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복수에 대한 순수한 갈망뿐이었다. 그녀가 당했던 고통, 그녀가 느꼈던 배신감, 그리고 그녀의 목숨을 앗아간 그들의 탐욕. 이 모든 것을 몇백 몇천 배로 되돌려주리라. 아리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서류 봉투를 들고 그 안에 담긴 모든 증거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트럭 운전사의 영상, 자백, 정비사의 진술, 녹취, 불법적인 자금 거래 내역, 그리고 보험 계약서까지 완벽한 증거였다. 그들의 목에 채워질 단두대의 칼날이었다. 고요한 사무실에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조 비서님, 네 대표님, TJ건설의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하세요. 우리가 가진 채권을 명분으로 최대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해야겠습니다. 안건은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조 비서가 물었다. 그의 눈에는 이미 폭풍의 전조가 보이고 있었다. 아리아는 창밖의 어둠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동자가 도시의 불빛보다 더 차갑고 섬뜩하게 빛났다. 안건은
그녀의 입가에 잔인할 정도로 아름다운 미소가 걸렸다. 심판입니다. 복수의 마지막 장을 장식할 가장 거대하고 화려한 무대가 준비되고 있었다. TJ 건설의 임시 주주총회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분노한 투자자들의 고성과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속에서 한 지역은 땀으로 흠뻑 젖은 채 단상 위에 서 있었다. 그는 회사의 위기가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일 뿐이라며 필사적으로 변명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하얗게 질린 얼굴의 오 여사와 최유라가 앉아 있었다. 그들 역시 자신들의 운명이 걸린 이 자리에서 불안하게 떨고 있었다. 총회장의 거대한 문이 열리고 아리아 유가 들어섰다. 그녀는 얼음 여왕처럼 차갑고 장엄한 기세로 회의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뒤로는 조 비서와 아우라 캐피탈의 변호인단이 따르고 있었다. 그녀가 등장하자 소란스럽던 회의장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한 지역을 가볍게 밀어내고 단상의 중앙에 섰다. 이곳의 진짜 주인은 바로 자신이라는 무언의 선포였다. 최대 채권자 아우라 캐피탈의 대표 아리아 유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차갑고 명료했으며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지금부터 TJ 건설의 파산 원인에 대한 최종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리아는 거대한 스크린에 복잡한 도표와 자료들을 띄웠다. 그녀는 한 지역이 파라다이스 시티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 어떻게 회사의 자산을 무리하게 담보로 잡았는지, 어떻게 장부를 조작해 투자자들을 속였는지, 그리고 프로젝트의 비자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를 조목조목 밝혔다. 그녀의 설명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한 지역의 무능과 부패를 해부했다. 결론적으로 TJ 건설의 파산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한 지역 대표의 탐욕과 무능이 빚어낸 참사입니다. 이에 저희 아우라 캐피탈은 TJ 건설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바입니다. 한 지역이 절규했다. 말도 안 돼, 이건 사기야. 당신이 처음부터 함정을 파놓은 거라고. 그의 발악에 아리아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함정 맞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무능은 당신이 저지른 수많은 범죄 중에 가장 가벼운 죄에 불과합니다. 한지 역시 회의장의 공기가 다시 한번 얼어붙었다. 아리아의 시선이 한 지역을 지나 오 여사와 최유라에게 향했다. 이제 당신의 돌아가신 아내 강서연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스크린 화면이 바뀌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100억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밝힌 생명보험 증서였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서연 씨가 사망하기 불과 한 달 전 남편 한지혁 씨가 가입한 보험입니다. 참으로 시기적절하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필리핀에서 촬영된 트럭 운전사의 영상 자백이 재생되었다. 돈을 받고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직전에 확실하게 죽이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비명 같은 소리가 객석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오 여사와 최유라의 얼굴은 이미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거짓말이야, 전부 조작된 증거라고 한지혁이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아리아는 단상에서 내려와 그에게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는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작은 목소리로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결혼기념일마다 제주도에 가자고 약속했던 거 기억해, 나 아직 기다리고 있는데. 한지혁의 눈이 공포로 물들며 크게 뜨였다. 그 약속은 오직 그와 강서연만이 아는 비밀이었다. 그의 시선이 아리아의 얼굴에 고정되었다. 낯선 얼굴, 낯선 목소리. 하지만 저 눈빛, 자신을 바라보는 저 깊고 슬픈 그리고 동시에 불타는 증오를 담은 눈빛. 아리아는 그에게서 몸을 돌려 이번에는 최유라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유라의 목에 걸린 강서연의 유품인 목걸이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건드렸다. 그 목걸이. 우리 엄마가 나쁜 것으로부터 날 지켜줄 거라고 주신 건데 그때는 힘이 좀 약했나 봐. 언니. 최유라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나온 호칭. 그 순간 3명의 악인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이 그것이 사실이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아리아 유, 아우라 캐피탈의 새로운 주인. 그들의 파멸을 설계한 복수의 화신. 그녀가 바로 자신들이 죽였다고 믿었던 강서연의 유령이었다. 으아아아. 오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서 졸도했다. 최유라는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으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죄가 만들어낸 유령과 마주한 한지혁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오지마, 저리가 이 괴물아. 바로 그때 총회장의 문이 다시 열리고 정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한지혁, 오미숙, 최유라 씨, 강서연 씨 살인 및 살인 교사 혐의로 3분을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며 대한민국을 뒤흔들 재벌가 살인 사건의 범인들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담았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단상 위 아리아는 홀로 서서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도 복수의 희열도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끝냈다는 텅 빈 고요함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를 태우고 있던 지독한 복수의 불꽃이 마침내 사그라들고 있었다. 1년 후 세상은 소란스러웠던 재벌가의 살인 사건을 서서히 잊어가고 있었다. 오 여사와 한지혁 그리고 최유라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차가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들이 한때 누렸던 부와 명예는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아리아 유는 TJ건설을 성공적으로 인수한 후 아우라 캐피탈의 자회사로 편입시켜 완전히 새롭게 재탄생시켰다. 부패한 경영진은 모두 해고되었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그녀는 냉철한 카리스마와 한치의 오차도 없는 판단력으로 위기에 빠졌던 회사를 다시 업계 최고 수준으로 올려놓았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의 화신이 아니었다. 모두가 인정하는 유능하고 존경받는 리더였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아직 끝내지 못한 마지막 과제가 남아 있었다. 바로 과거의 자신 강서연과의 완전한 작별이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아리아는 처음으로 조 비서 없이 홀로 차를 몰았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한적한 추모공원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하얀 백합 한 송이가 들려 있었다. 공원 가장 양지 바른 곳에 강서연의 작은 묘비가 있었다. 묘비의 사진 속에서 그녀의 과거는 여전히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아리아는 말없이 묘비 앞에 서서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오랜만이야, 서연아. 그녀는 마음속으로 말을 걸었다. 내가 원했던 복수, 내가 모두 이루었어. 너를 배신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들은 이제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지옥 속에서 평생을 보내게 될 거야. 바닷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렸다. 그녀는 묘비 옆에 조용히 앉았다. 사실 처음에는 너를 위해 복수한다고 생각했어. 억울하게 죽은 너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건 교만이었어. 나는 사실 나 자신을 위해 싸웠던 거야. 배신당한 내 사랑 짓밟힌 내 믿음, 그리고 빼앗긴 내 삶을 되찾기 위해서. 그녀는 손을 뻗어 차가운 묘비를 어루만졌다. 그곳에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는 없었다. 오직 담담한 연민과 이해만이 남아 있었다. 이제 넌 편히 쉬어도 돼, 서연아. 넌 충분히 아팠고 충분히 힘들었잖아. 너의 삶은 거기서 끝났지만 그 끝에서 나의 삶이 시작되었어. 너의 복수를 위해 살았던 나는 이제 없어. 이제 나는 온전히 아리아 유로서 네가 단 하루도 살아보지 못했던 진짜 내 인생을 살아갈 거야. 그녀는 들고 있던 백합 한 송이를 묘비 앞에 내려놓았다. 그것은 작별의 인사였다. 연약하고 상처받았던 과거의 자신을 이제는 정말로 놓아준다는 마지막 의식이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묘비를 등지고 돌아섰을 때 신기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지독하게 그녀를 짓누르던 복수라는 족쇄가 마침내 풀려난 기분이었다. 아리아는 텅 빈 펜트하우스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막 설립한 서연재단의 사무실로 향했다. 서연재단은 그녀처럼 범죄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공익재단이었다. 회장님, 재단 설립이 공식적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조 비서가 서류를 내밀며 보고했다. 아리아는 서류를 받아들고 그 위에 찍힌 서연재단이라는 글자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와 복수를 누군가를 위한 희망으로 바꾸어낸 것이다. 그날 저녁 아리아는 자신의 사무실 의자에 앉아 해가 지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저무는 태양은 모든 것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복수의 핏빛이 아니었다. 내일의 새로운 아침을 약속하는 아름다운 노을빛이었다. 그녀를 살게 했던 지독한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강서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온전한 아리아 유로서 살아갈 새로운 날들. 그녀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편안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의 앞에는 더 이상 과거의 어둠이 아닌 스스로 만들어갈 눈부신 새벽이 기다리고 있었다.